네, 안녕하세요. RAC 코드 리뷰 세미나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이죠. 저번 주는 이제 넷디를 이용해서 서버 구현하는 법이란다. 구현하는 어떤 개발 과정을 코드 리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는 TDD를 이용해서 개발하는 그런 어떻게 개발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AC 프로젝트는 뭐 계속 얘기했듯이 DCP, 그 다음에 뭐 MPS, MRS 이런 식으로 제가 RAC 프로젝트에서 담당해서 그 구현을 개발을 했었는데요. 다 TDD로 개발을 했습니다. 사실 이 TDD는 켄트백이 이제 처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많이 화제되고 있었는데, 사실 제가 개발에 적용했던 TDD는 정말 그 켄트백이 얘기했던 그런 TDD가 아니고 좀 약간 변형된 TDD예요. 사실 TDD라고 한다고 하면 처음에 이제 테스트를 먼저 만들고 실패하는 이제 케이스를 먼저 만들죠. 그리고 나서 물론 이제 그 케이스가 그 비즈니스에 관련된 그 어떤 동작을 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면서 실패하는 케이스를 만들고 실패를 성공으로 바꿈으로써 코드를 구현하는 그런 형식으로 개발하는 게 TDD인데, 저는 먼저 뭐 이렇게 물론 그 다 개발을 하고 테스트를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모듈 만들고 나면 이제 그거에 대한 단위 테스트와 통합 테스트를 만들고 뭐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테스트 케이스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모듈을 어떤 구현하는 동작하는 코드를 먼저 만들고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그 테스트 케이스들을 만드는 그런 형식으로 했어요. 켄트백이 추천한 그런 TDD는 아니지만 약간 좀 변형된 TDD를 가지고 개발을 했습니다. 사실 한 1년 전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화제가 됐어요. TDD가 너무 힘들고, 뭐, 그, 개발이 좀 너무 안 맞다, 하기가 힘들다, 뭐 그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고, 사실 그런 뭐 이상적인, 뭐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TDD라고 한다고 하면 굉장히 이상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상황에 맞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어, 그런 것들을 그 TDD에 맞게 한다고 하면 어쨌든 TDD의 목적은 그 뭐냐 프로젝트 어떤 그 작동한 코드가 신뢰성을 높이는 거기 때문에 어떤 순서를 먼저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성공하는 케이스로 만드는 어떤 그런 과정이 아니더라도 그 비즈니스를 그 코드에서 나타나는 그 비즈니스를 많이 커버한다고 하면 그거는 굉장히 이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같은 어떤 맥락의 목적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TDD가 정통 TDD, 켄트백이 추천하는 정통 TDD는 아니지만 어, 그래도 그 목적은 같습니다. 신뢰성을 높이고 코드 신뢰성을 높이고 유지 보수할 때 그 이 테스트 케이스 돌림으로써 뭐 리팩토링도 그 편하게 할 수 있고 어떤 그런 목적에서는 같은 걸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아마 실용주의적인 생각일 거예요. 어떤 그런 상황에 어떤 모든 것을 다 대입하는 게 아니라 어떤 완벽한 어떤 100%를 만족하는 방법은 없어요. 어떤 그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적절하게 그런 기술들을 접목시켜서 개발한다고 하면 어쨌든 좋은 결과를 낸다고 하면 좋은 거죠. 프로젝트를 성공시킨다는 그 목적 아래에서.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개발했는데, 자, DCP를 보시면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메일은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보시면 소스에 메인에 자바 리소스가 있고 소스 안에 테스트에 자바 리소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분리가 된 이유는 여기에는 이제 동작하던 상용 코드가 들어가는 거고 이 코드를 검증하는 그런 테스트 케이스들이 이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테스트의 리소스는 테스트할 때 필요한 어떤 리소스들이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상용 코드가 동작하는 그런 리소스들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제 테스트 안에 이제 자바에는 이제 테스트 케이스, 단위 테스트와 통합 테스트가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단위 테스트는 이제 각 모듈별로 또는 클래스별로 단위 테스트를 만들기 때문에 클래스를 만들 때마다 그 클래스가 이제 하는 기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능에 대해서 단위 테스트를 만드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쉬워요. 왜냐면 뭐 누구나 개발자라면 누구나 그런 식으로 개발을 해왔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단위 테스트를 한다면 클래스에 대한 단위 테스트를 이제 만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커먼을 보시면 또 하나 보시면 이렇게 패키지 이름이 같죠? 컴의 OM DCP고 여기는 컴의 OM의 DCP 그리고 코어 이렇게 있고 입세션 이렇게 있고 유틸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통합 테스트고 결국 이제 단위 테스트라고 한다고 하면 이런 패키지 안에 모든 클래스들에 대한 단위별로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고 클래스와 1대1로 만들어지겠죠. 단위 테스트라고 하면 그리고 인티그레이션 테스트, 통합 테스트는 이 패키지별로 이게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통합 테스트라고 한다고 하면 비즈니스를 검증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하나의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려면 거기 안에 어떤 모듈을 쓰고 모듈을 쓰고 이런 모듈을 쓰고 이렇게 여러 가지 모듈을 거쳐서 하나의 비즈니스가 뭔가 처리가 된다고 하면 그 어떤 흐름들 다 쭉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일련으로 쫙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런 어떤 비즈니스가 수행이 될 때 결과는 이렇게 나와야 된다라는 어떤 가정이 있다고 한다면 통합 테스트는 그런 걸 테스트하는 거죠. 그거 실제로 동작하게끔 하는 그런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단위 테스트를 잠깐 보시면 코어에 여기도 이렇게 베이스 이렇게 쭉 되어 있네요. 베이스, EMMA, 모델, 퍼시스트, 프로토콜, 푸시 코어는 똑같이 되어 있네요. EMA, 베이스는 없고 모델 있고요. 퍼시스트, 프로토콜, 푸시 서버는 없네요. 근데 이 베이스는 당연히 뭔가 텍스트 안에서만 쓰는 어떤 그런 코드를 모아놓은 것 같습니다. 근데 서버는 없다는 거 보니까 이 서버 네티를 이용해서 만든 클래스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단위 테스트에 안 집어넣네요. 집어넣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테스트하기엔 좀 애매하겠죠. 왜냐면 프레임워크가 해주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런 어떤 동작하는 코드들은 아마 통합 테스트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단위 테스트는 이제 내가 만든 어떤 클래스를 테스트하는 걸로 생각한다면 뭘 하나 해볼까? BMI 테스트. 뭔가 굉장히 작은 모듈을 가지고 단위 테스트하는 걸 보여주고 싶은데 저는 뭘 찾아볼까? 이런 거 해볼까요? 핸들러 클래스 로더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설명되네요. 자바 리플렉션을 사용하여 적절한 핸들러 객체를 로드하는 클래스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보면 이제 메서드가 하나가 있네요. 로드 프롬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파라미터는 텔레그램 넘버가 들어가고 리스폰스에는 핸들러가 리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퀘스트 이건 이제 핸들러라는 객체를 이제 리턴하는 거고 보시면 이제 입력된 전문 번호로 해당 핸들러 객체를 생성하여 리턴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 코드를 보면 자바 리플렉션 이런 거 합니다. 그래서 이 텔레그램 넘버로 들어온 걸 가지고 뭐 점 패키지 네임 추출해서 핸들러 점 핸들러 텔레그램 이렇게 되어 있네요. 결국 이 핸들러 클래스의 패키지를 찾아가 볼까요? 네, 여기 있네요. 이거에 뒤에 텔레그램 넘버 붙인 이런 이 클래스 중에 뭔가 하나를 로드를 하겠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리프레시하면서 그걸 로드를 하고 클래스 그 메타 클래스를 로드를 하고 컨스트럭터 가져와서 새로운 객체를 생성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뭐 오브젝트가 생성된 그 객체가 핸들러가 아니면 서버 인터널 에러 익셉션을 발생하네요. 뭐 근데 뭐 여기 들어온 텔레그램 넘버가 여기 이런 이 후보들 중에 없으면 당연히 여기서 뭐 그 에러가 나겠죠. 입세션이 발생하겠죠. 여기로 들어와서 뭐 이렇게 되고 가져왔는데 제대로 가져와서 만든 객체가 핸들러 인스턴스가 아닐 경우에도 이제 이게 나오고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객체 형변환을 해주는 간단한 메소드입니다. 결국 핸들러 클래스 로더는 그 파라미터에 들어오는 이제 텔레그램 넘버를 가지고 그거에 해당하는 이 클래스들 중에 하나를 인스턴스 항상 생성해서 리턴해주는 그런 유틸리티 클래스입니다. 이거에 대한 이제 그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낸 게 있을 거예요. 프로토콜에 핸들러 클래스 로더 테스트라고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클래스 하나 만들어서 보통 뒤에다가 단위 테스트 할 때 이렇게 뒤에다가 테스트를 이렇게 붙입니다. 뭐 이거는 이제 관례이기 때문에 안 붙이셔도 되고요. 붙이셔도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J 유닛을 이용해서 테스트 케이스에 대한 식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테스트 단위 테스트에는 3개의 단위 그 테스트 케이스가 있네요. 보시면 메소드 이름을 보시면 이 테스트 케이스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기 쉽게 이런 식으로 선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should suffix load handler class 뭐 핸들러 클래스를 제대로 로드하는 걸 성공했냐 라고 물어보는 그런 테스트 케이스입니다. 이거는 뭐 존재하지 않은 클래스를 로드할 때 실패하냐 뭐 이런 거를 테스트하는 거고 이거는 뭐 널일 때 그 핸들러 클래스를 로드하는 게 실패하냐 이렇게 테스트를 하네요. 결국 제대로 성공하는 테스트 케이스가 있고 이걸 수행하는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실패하는 케이스들에 대해서 제대로 실패하는지 검사를 하는 겁니다. 보시면 이거 당연히 성공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강제로 박아놨네요. SMS 000001을 로드를 했을 때 제대로 성공했는지를 검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핸들러 클래스 로드로 로드 프롬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면서 파라미터로 얘를 집어넣고 그거에 이 핸들러가 실제 핸들러냐 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여기에 좀 더 추가를 하려면 뭐 이런 걸 또 넣을 수도 있겠죠. 튜토리얼에다가 핸들러 인스턴스 오브 SMS 핸들러 SMS 그렇죠. 안 되네. 뒤에 이게 뭔지 몰라서 그렇구나. 방법 없나 이거? 이렇게 안 되나? 문법이 안 맞나 보네. 이건 판단할 수가 없나 이렇게? 판단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다시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 클래스 성공하는 이렇게 테스트 케이스 만들었습니다. 예, 사실 이 SMS 00001 이런 식으로 로드를 하면 이 뭔가 딱
딱 정해진 어떤 그런 것만 로드를 해서 그 테스트를 하는 거잖아요. 이걸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 랜덤하게 이 후보들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테스트 케이스나 아니면 얘네들 한 번씩 다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모든 그 핸들러들을 다 로드를 해서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테스트하는 게 더 커버리지가 높은 테스트 케이스가 되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하나만 딱 정해진 거 하나만 로드를 해서 제대로 되는지를 확인을 했었고요. 아직 뭔가 조금은 부족한 그런 테스트 케이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메소드를 보시면 이제 if not exist라고 써 있어요. 결국 이 후보에 없는 어떤 그런 그 핸들러 클래스를 로드를 하려고 했을 때 정확하게 실패가 떨어지냐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핸들러 클래스 로더 점 로드 프롬이라는 메소드 그 아까 보셨던 그 메소드 호출하면서 여기다가 이렇게 알 수 없는 이상한 문자열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핸들러 XXXX 이런 어떤 클래스는 없죠. 여기 안에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분명히 뭔가 에러 발생할 텐데 내가 짰으니까 이제 알 수 있죠. 여기서는 뭔가 문제가 발생하면 이 서버 인터널 에러 인셉션을 스로 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대로 리턴했다면 정상적으로 동작했다는 거고 중간에 이런 놈이 이 인셉션이 그 발생했다면 뭔가 무슨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테스트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호출하고 나서 이렇게 트라이 캐치로 이렇게 서버 인터널 에러 인셉션을 캐치를 하게 됩니다. 캐치가 됐다면 true가 되는 거고 캐치가 안 되고 이 다음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갔다면 fail인 거죠. 결국 모르는 어떤 값을 집어넣었을 때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하는 거죠. 결국 이것도 이제 상수잖아요. 이 상수가 아니라 뭔가 랜덤한 값을 집어넣어서 누가 이거 이렇게 집어넣어 만약에 XXX를 그건 이제 테스트 케이스가 올라가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상수를 하는 것보다 랜덤한 값을 집어넣는 게 좋고요. 만약에 뭔가 테스트 케이스가 그 비즈니스가 변경이 돼서 완전 핸들러 xxxx 점 자바 파일을 누군가 만들었어요. 이걸 모르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분명히 fail이 나겠죠. 그러면 테스트 케이스가 잘못됐네라고 판단하면서 그러니까 결국 이건 거죠. 그래서 한번 테스트 케이스를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이버 공부를 그래서 테스트 모드를 하는데요. 쉐이드 딱 나오네. 쉐이드가 나올 수밖에 없죠. 얘만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테스트 케이스를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잠시만요. 테스트 케이스를 해보면 성공을 했네. 결국 이 메소드는 지금 성공하고 있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이제 운영 중에 개발하면서 운영을 하면서 이런 클래스를 만들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클래스 새로 만들어서 이렇게 핸들러 클래스를 누군가 만들었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이제 당연히 핸들러 성공 받아야 되고 이렇게 범위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얘를 딱 호출을 했다. 테스트 해볼까요? 이렇게 실패가 되는 거죠. 결국 이 클래스가 생성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뭔가 테스트 케이스를 수정하는 어떤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제 얘를 돌릴 테니까 테스트 케이스를 돌리다 보면 실패가 떨어졌네?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이럴 때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얘를 보면 이런 핸들러가 필요하다면 얘를 고쳐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여기에 무슨 랜덤 값을 집어넣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가장 더 깔끔하게 상수가 아니라 넣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테스트 케이스를 보시면 should fail load, 그러니까 실패하냐 load handler 클래스 if null, 이 파라미터에 null을 넣었을 때 제대로 동작 실패되는지를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null을 얘 안 받겠다는 거죠. 보시면 이제 들어가 보시면 당연히 null이면 이거 값이 이제 아무것도 없을 테니까 뭐 그냥 핸들러라고 되겠죠. 근데 그거는 아마 컨스트럭터가 없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존재하긴 하는데 얘는 그 앱스트랙트이기 때문에 컨스트럭터로 객체를 생성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 서버 인터널 에러 익셉션이 발생하겠죠. 그런 식으로 그런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단위 테스트는 누구나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이 클래스에 해당하는 단위 테스트를 만들려고 하면 그냥 거기에 있는 메소드들을 검사를 하면 뭔가 인풋이 있을 때 어떻게 동작해야 되고 뭔가 아웃풋을 가져왔을 때 어떤 아웃풋을 내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검사를 하면 되고요. 뭐 사람들마다 조금 기준이 다르긴 하지만 단위 테스트를 만들 때는 클래스에 퍼블릭한 메소드들만 단위 테스트를 만듭니다. 물론 프라이빗도 만드는, 프라이빗이나 뭐 프로텍티드나 이런 것도 만들어야 되는데 보통 클래스를 한 단위를 보고 그거에 대한 인풋, 아웃풋에 대해서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퍼블릭한 어떤 메소드들만 그 검사를 하는 게 더 캡슐화가 돼 있다라고 어떤 가정을 하에서 당연히 캡슐화가 돼 있겠죠. 객체 지향적으로 설계를 하신다면. 그래서 퍼블릭한 것만 해도 충분히 커버가 된다라는 건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굳이 프라이빗이나 프로텍티드나 된 어떤 그런 접근 그 범위의 어떤 그런 메소드들까지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내부에서 동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검증할 필요가 없고 그 검증은 분명히 퍼블릭한 거에 의해서 실행이 될 겁니다. 프라이빗이 혼자 동작하는 일은 없어요. 결국 외부의 어떤 액션에 대한 요구가 들어오면 그때 뭔가 이제 클래스에서 뭔가 메소드 동작하면서 내부에서 프라이빗을 하는 거겠죠. 물론 리플렉션을 가지고 프라이빗에 접근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지금 어떤 비즈니스에서 그런 게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뭐 그런 상황일 때는 물론 프라이빗이나 프로텍티드 검사할 필요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퍼블릭만 해주면 충분히 그 단위 테스트를 완성도 있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뭔가 더 이 메소드에서 더 뭔가 테스트할 수 있는 걸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많이 해보는 게 좋아요. 이 클래스에 대한 그 테스트 케이스 커버리지가 이 세 개만 가지고도 충분히 커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좀 판단을 하고 더 있다고 한다면 많이 만들어도 괜찮아요. 그게 좀 쓸데없어 보일지언정 테스트 케이스를 많이 만들어서 커버리지 높이는 것이 신뢰성 있는 코드를 보장하는 거죠. 뭔가 더 있다고 생각하시면 더 만드시면 되고요. 제가 여기서 이 정도만 해도 이 메소드, 이 클래스에 대해서 커버가 됐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이제 그만둔 겁니다. 단위 테스트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죠. 근데 결국 뭔가 저는 이제 개발할 때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계는지 뭐 하면서 이제 개발할 텐데 이런 식으로 클래스 단위대로 이렇게 내가 뭐 어떤 클래스를 만들 거 아니에요. 처음에 뭐 만들다가 이런 클래스가 필요할 것 같다 하면서 이렇게 딱 만드는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만들어가지고 막 구현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막 구현한 다음에 바로 쓰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클래스가 하나 만들었으니까 테스트 케이스를 이제 딱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스폰스 뭐 클래스 로드라는 내가 클래스를 딱 만들고 여기서 이제 메소드 하나 딱 만들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물론 바로 써도 돼요. 써도 되지만 이거 내가 잘 만들었나 생각을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걸 내가 제대로 잘 만들었나? 이 로드 프롬
내가 이렇게 만든 뭐 입력된 전문번호 해당 응답 객체를 생성하 리턴한다라고 내가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놓고 그거에 대한 그거에 대한 동작을 하게끔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제대로 동작하는 거냐라고 판단하려면 이제 테스트 케이스 만든 거예요. 리스폰스 클래스 로드 테스트라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만들고 거기서 이제 내가 테스트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쫙 테스트해서 아 제대로 됐다. 잘 만들어졌네. 잘 동작하네. 모든 테스트 케이스가 통과가 됐네. 그러면 아 얘는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이 기능들을 한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고 이제 쓰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계속 테스트 케이스들이 쌓이고 그리고 통합 테스트까지 쫙 아우르게 되면 어떤 부분에서 오류가 분명히 발생할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 발생하다 보면 통합 테스트를 하다가도 만약에 어떤 메소드에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안 됐어요. 그러면 이 메소드가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다르게 나오니라고 판단한 거잖아요. 검증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단위 테스트에 그걸 또 하나 추가하는 겁니다. 추가를 해서 이런 경우에는 안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코드를 수정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테스트 케이스가 쌓이다 보면 서로 유기적으로 다 연관이 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TDD를 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단위 테스트를 모든 클래스마다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클래스마다 다 만들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안 되는 경우는 있거든요. 이런 거는 안 만들었네요. 디스플레이 메시지라는 거는 굳이 안 만들었네요. 인엄이구나. 인엄인데 여기에도 이런 메소드가 있네요. get 메시지, 코드 메시지, get 메시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는 단위 테스트가 없어. 만들고 싶어 내가. 어떻게 만들어볼까? 한번 만들어 볼까요? 패키지 명을 똑같이 하는 게 좋아서 푸시에 커먼이라고 만들고 그 안에다가 디스플레이 메시지즈 테스트라고 한번 만들어 봅시다. 디스플레이 메시지즈 테스트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너메이션이 뭐라는지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값들이 이렇게 있을 테고 인원 값들이 그리고 거기에는 생성자가 이렇게 메시지 코드가 메시지고 메시지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를 이제 이건 진짜 테스트 케이스 만들기가 힘든데 굳이 만들자면 이런 거예요. 이 세팅이 제대로 됐냐 안 됐냐를 판단하는 거죠. 메소드가 결국 이 생성자를 통해서 메시지 코드와 메시지가 셋이 될 텐데 어사인이 될 텐데 그거를 가져와서 제대로 됐는지 검사를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쓸데없는 짓이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테스트를 통해서 한번 만들어요. 이런 거죠. should set 뭐랄까 PWS0008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봅시다. 결국 뭐냐면 PWS0008이라는 그 인원값이 제대로 셋이 됐는지를 판단하는 거죠. 그럴 필요는 없는데 사실 테스트 케이스 만드는 어떤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디스플레이 메시지즈 하고 뭐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 새로 만듭니다. 디스플레이 메시지즈 PWS0008 만들고 바로 어서트 알려줍니다. 뭐였지? 주인식 어서트 투루라기보다 세임 말고 뭐니? 이퀄스
이거지로 하고, 이게 뭐냐면, 어이씨, 지금 프레임 코드거든요. 여기는 expected actual이에요. 내가 지금 기대하는 건 뭐냐면, 뭐 할 거냐면, 이놈의 이 메시지 코드를 검사할 겁니다. 기대하는 건 이거예요. 기대하는 값은 이거고, 실제는 테스트에 get 메시지 코드 하겠죠. 실제 그 메시지 코드를 가지고 이게 실제 가져온 놈이 MSG019냐 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같으면 성공인 거고 틀리면 실패인 거죠. 테스트 get 메시지까지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메시지는 이거 이렇죠. 하고 어노테이션은 테스트를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하나 테스트 케이스 만들어주세요. 당연히 이건 다 성공했죠. 네,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테스트 케이스 만들고 누군가가 유지보수를 하면서 만약에 이걸 바꿨어. 0205 코드를. 그러면 테스트를 돌리면 얘는 실패하겠죠, 당연히. 실패. 그럼 이건 이제 또 테스트 케이스가 또 커버가 되는 거죠. 이거 바뀌면 안 되니까. 누군가가 실수로 바꿨어. 그것까지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방지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테스트 케이스가 만들어지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테스트 코드를 만드는 겁니다. 커버리지를 높이는 거죠. 그래서 단위 테스트를 이렇게 쭉쭉쭉쭉 클래스별로 만드시면 돼요. 뭔가 이런 것까지 테스트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지면 단위 테스트의 커버리지는 올라가는 거고요. 사실 이렇게 만든다는 거는 개발도 좀 잘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경향도 있어요.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면 단위 테스트를 한다고 하면. 왜냐면 모듈화를 잘 할 수 있어요. 단위별로 클래스를 짧게 만들려고 할 수 있고. 왜냐면 만약에 어떤 클래스의 메소드가 막 1000줄, 2000줄짜리예요. 그거 단위 테스트 의미 있을까요? 그 안에서 뭔가 되게 많은 일을 하는데 그 메소드가 엄청난 일을 하는데 그 메소드를 검사하는 한 두세 개로 그걸 다 커버할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대한 메소드들이 잘게 쪼개지고 그러면 뭔가 단위 테스트를 잘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약간 코딩을 하는데 어떤 기를 잡아주는 거죠. 이런 단위 테스트를 만들려면 레가시 코드들 중에 그런 거대한 클래스나 거대한 메소드가 있는데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단위 테스트를 만들기에는 조금 힘들고 뭔가 좀 고민을 해야겠죠.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이제 이런 개발 개발 방법을 가지고 개발한다면 잘 짜여진 잘 구조화된 클래스들이 잘 나눠진 그런 모습의 코드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거대한 어떤 메소드들도 없고 거대한 클래스들도 없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단위 테스트를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단위 테스트는 이제 쉽죠.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단위 테스트는. 이런 식으로 이 각각의 만약에 또 예를 하나 볼까? 이거는 되게 단순한 클래스였으니까 조금 복잡한 클래스를 좀 단위 테스트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어스 데이터 박스. 이거 뭐냐면 이거 인증 관련 데이터 박스 클래스라고 써있어요. 결국 이거 인증을 하는 데이터 이거 너무 높나? DT 테스트 보자.
그래서 그 인증 관련된 어떤 그 모델 클래스인데, 이 데이터 박스라는 건 이제 제가 객체 모델링을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처리를 하는 어떤 그런 디시플린은 데이터 어, 컨트롤 프로세서의 약자인데, 데이터 DB를 핸들링하는 그런 서버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그런 그 모델을 박스라고 제가 이제 모델링을 한 거예요. 그런 어떤 행위를 하는 데이터를 핸들링을 하는 어떤 그런 클래스를 모델링 한 거를 데이터 박스라고 제가 모델링 한 겁니다. 이게 저는 처음에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집에 가다가 집에 가는 길에 길거리에 이제 박스들이 막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박스를 안에는 이제 내가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달라고 하면 이제 꺼내준 어떤 그런 모양새로 이제 음, 어줍지 않지 않게 객체 모델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박스라고 모델을 했고요. 거기 앞에다가 이제 어떤 특별한 일을 하는 이름 붙여서 뭐 어스 데이터 박스, 뭐 푸시 데이터 박스 이런 식으로 했고요. 결국 이거는 이제 인증 관련된 데이터 박스 클래스 거죠. 그래서 하는 일이 뭐냐면 중요한 결국 뭐 별거 없네요. 그냥 get, put, delete 뭐 이런 거예요. 다. SMS 사인 넘버 데이터를 가져와라. SMS 사인 넘버 데이터를 풋해라. SMS 사인 넘버 데이터를 딜리트해라. 모델링이라고 하기에는 좀 굉장히 로우 레벨이죠. 결국 이런 메소드들이 있고 그거를 행하는 게 결국 실제 이거는 이렇게 값을 파라미터를 넣어주면 SMS 사인 넘버 데이터를 가져오는 그 메소드라고 이제 개발한 거겠죠. 이런 거는 실제 이렇게 값을 집어넣으면 그걸 풋을 한 거고 이거에 대한 단위 테스트를 한번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데이터 박스 테스트 어김없이 있죠. 뭐였지? SMS 사인 넘버 데이터 사인 넘버는 왜 안 맞더라니? 여기 있구나. SMS us라고 이렇게 되는데 뭐냐면 should, success, access, SMS us라고 되어 있네요. SMS us에 접근하는 걸 성공했냐 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네요. 보니까 put SMS sign number 데이터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일이 뭐냐면 put하고 뭐 delete하고 get 뭐 이런 거 다 검사하네요. 분할해서 하는 게 좋긴 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한꺼번에 그래서 access SMS us라고 적구나. 뭔가 메소드 이런 식이 아니라 보시면 뭐 코드 한번 읽어봅시다. make random 스트링을 뭐 랜덤한 스트링을 만든대요. 그리고 make random 스트링에서 뭐 이런 것들을 만들면 OM, ID, 서비스 코드, 버전, 폰 넘버, 사인 넘버 이런 식으로 스트링을 이렇게 만들고 거기가 보니까 풋을 하네요. 결국 이 메소드를 호출하는데 얘를 호출하는 거죠. 뭔가 풋을 먼저 하네요. 그래서 값을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뭔가 이제 이건 이제 집어넣는다는 행위 내가 그런 기능하는 메소드라고 해서 개발한 거기 때문에 풋을 했다고 하면 풋이 됐다고 이제 생각하고 이제 그거가 제대로 되는지 검사하겠죠. get 하네요 바로. 그래서 get을 해서 SMS us 데이터를 딱 가져와서 그거를 비교하네요. 얘는 널이면 안 되고 만들 때 이런 값들 가지고 만들었고 가져올 때도 똑같은 값으로 가져오네요. 그러면 얘는 여기 리턴한 애는 이 리턴된 애들의 이런 그 프로퍼티들은 얘네도 같다라고 이제 검사를 하는 거죠. 결국 널이면 안 되고 널이 아닌 걸 기대하고 그 다음에 이 폰 넘버가 get 폰 넘버를 가져서 그게 같은 걸 기대하고 그렇죠? 기대하는 거죠. 같아야 되고 사인 넘버가 이 사인 넘버하고 같아요.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겁니다. 풋하고 나서 그 다음에 get을 가지고 검증을 하는 거네요. 그리고 뭐가
여기서 내부에서 속임수로 쓰면 이 테스트 케이스는 의미가 없어지긴 하지만 뭐 그렇게 개발은 안 하니까. 사실 원래는 더 정확하게 한다고 한다면 풋하고 나서 실제 DB를 까가지고 그 값이 어떤 건지 가져와서 검사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이런 또 우리가 또 만든 그런 그 메소드로 검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정확하게 하고 싶다라는 어떤 마음이 있다면 풋을 하고 나서 이게 실제 이제 DB에다가 뭔가 값을 집어넣는 거거든요. DB에서 실제 내가 그 데이터를 가져오는 어떤 그런 그 테스트 코드가 아니라 그런 유틸리티 코드를 만들어서 DB에서 그걸 가져와서 실제 넣은 값이 얘네들인지를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러면 더 아주 정확한 테스트 케이스가 되겠죠. 하지만 이 정도만 해도 나는 뭐 저는 이제 검증이 됐다라고 판단을 했었고요. 풋하고 get에서 그 값이 이 풋한 애들하고 같으면 통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딜리트를 했어요. 딜리트까지 먼저 하네요. 이 집어는 풋으로 집어는 얘를 딜리트를 하고 나서 get sign 다시 get을 해서 얘가 널이면 성공이다 라고 이렇게 검증합니다. 결국 SMS 어스라에 관련된 어떤 그 데이터를 접근, 액세스 하는 거에 대해서 성공을 했다고 보거든요. 풋하고 그다음에 get에서 그 가져온 것들이 아까 풋한 애들하고 값이 같은지 검증하고 그다음에 또 딜리트까지 해버리고 딜리트 한 상태에서 다시 가져오게 했을 때 값이 없으면 성공이다라고 이렇게 딜리트까지 풋, get, 딜리트까지 다 검사하는 겁니다. 다른 것도 다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각 메소드들 다 마찬가지로 다 보잖아요. 이런 식으로 다이 테스트를 했어요. 이 모델이 전체 비즈니스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난 모르겠지만 결국 이 클래스만 딱 봤을 때는 결국 이 행동들이 정확하게 동작하는지 안 동작하는지 검사하는 것이 다이 테스트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검사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은 실제 DB에 접근해서 이제 뭐 동작을 수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전에 뭔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 DB 설정해서 로컬에다가 이게 만약에 이제 타이틀을 돌렸는데 로컬에 DB가 설치 안 돼 있고 뭐 계정이 잘못돼 있고 그럼 당연히 에러가 나겠죠. 그런 것까지 이제 다 돼야 된다는 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거고 환경을 조성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이 테스트는 좀 복잡한 클래스들을 이렇게 봤고요. 다른 것들 없나? 재밌는 거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거 한번 볼까요? HBase 퍼시스트라는 게 있네. HBase 퍼시스트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얘 하는 일은 굉장히 단순해요. get type, is, exist, create, drop, get, scan, put, delete 뭐 이렇게 있네요. 뭔가 DB에 굉장히 연관성 있는 그런 단어들이죠. create, 테이블 생성한다, 테이블을 삭제한다, 뭐 데이터를 가져온다, 뭐 이렇게 스캔한다. 그거에 대한 단위 테스트는 또 마찬가지로 put and get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런 행위들 하겠죠. put하고 뭐 get해서 뭐 제대로 값들이 가져온지 비교하는 그런 것들이죠. 이것이 단위 테스트입니다. 이 클래스를 벗어나지가 않아요. 이것만 딱 됐을 때 제대로 동작하냐 안 하냐 이런 걸 검사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단위 테스트를 하는 거죠. 네. 네, 이어서 통합 테스트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위 테스트는 정말 쉽습니다. 그냥 그 각 클래스들을
보고 그 얘네들만 이제 잘 동작하는지 검사를 하는, 최대한 많이 그런 식으로 이제 다이어트를 만들면 되고요. 인티그레이션 테스트는 보시면 인티그레이션 테스트의 특성상 조금 좀 복잡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통합 테스트라는 말은 결국 이 프로세스, 뭐랄까, 이 프로그램에 어떤 어떤 진입점이 있을 테고, 그 진입점부터 뭔가 어떤 사용자의 액션이나 아니면 어떤 요청에 의해서 뭔가 비즈니스가 수행이 될 테고, 그 수행된 거에 대한 결과를 뭔가 뭐 아웃풋을 내고 뭐 이렇게 할 텐데, 그런 것들을 검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이제 실제 동작하는 코드를 가지고 뭔가 검사를 해야 되는 그런 모양새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합 테스트를 하기 전에 뭔가 되게 어떤 통합 테스트를 위한 어떤 환경을 구축하는 것들이 사실 만만치는 않습니다. 결국 뭐 그런 것들이 이런 뭐 스타팅 DCP 뭐 이런 것들인데, 이게 뭐냐면 이 DCP 프로그램을 이제 실제 띄우고 나서 뭔가 띄운 상황에서 그거에다 실제 뭔가 요청을 하고 그거 결과를 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 프로세스를 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통합 테스트라는 거는 뭔가 깔짝깔짝대는 그런 단위 테스트라는 느낌이 아니라, 실제 프로세스가 뜨고 그 프로젝트 그 결과물이 그 프로세스가 뜨고 그 프로세스 통해서 실제 뭔가 수행을 하고, 우리가 원하는 비즈니스들을 수행을 하고 그 결과가 제대로 되는지 동작하는 거를 판단하는 거고 검증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뭐 통합 테스트가 가능하긴 하지만, 이렇게 실제 프로세스가 뜨는 그런 프로젝트들은 통합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를 먼저 띄우고 뭐 그 띄운 상황에서 이제 뭐 실제 요청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DCP는 결국 서버거든요. 서버를 로컬에다 띄워야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통합 테스트를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물론 이제 이 메이븐이라는 CI가 이런 통합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환경을 구축하는 데 굉장히 쉬운 그런 환경들을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컴파일을 통해서 통합 테스트를 하고 뭐 환경 띄우고 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가려놨지만, 보시면 이런 식으로 메이븐 빌드의 어떤 페이지가 있는데, 이런 거 설명 안 하겠습니다. 보시면 프리 인티그레이션 테스트가 있어요. 이거 말고 포스트고 여기 없네. 그러니까 인티그레이션 테스트라는 페이지가 있고 그 페이지가 있거든요. 그 전 단계와 후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프리 인티그레이션 테스트 할 때 하는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익스큐션을 나뉘는 겁니다. 결국 이 스타팅 DCP라는 이걸 메인 클래스로 해서 뭔가 프로그램 띄우고 클래스를 실행을 하고, 그다음에 끝나고 나서는 얘를 멈추고 뭐 이런 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합 테스트로 되어 있는 어떤 테스트 케이스들을 실행하기 전에 얘를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웨이팅까지 하고 얘를 풀이죠. 그 다음에 다 끝나고 나면 얘를 종료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빌드를 딱 하면 메이븐 빌드에서 뭐 패키지나 아니면 뭐 통합 뭐 패키지 같은 거 이렇게 메이븐 빌드를 하게 되면 통합 테스트라고 명시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띄우기 전에 스타팅 DCP 얘를 실행을 하고 웨이팅 하고, 그 다음에 통합 테스트용 테스트 케이스들을 쫙 실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스토핑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런 환경들을 구성할 수 있게 해주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타팅 DCP는 결국 빌드가 다 되고 나서 그 빌드된 어떤 서버를 구동을 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톱은 구동된 게 있으면 걔를 터미네이트 시키고 죽이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웨이팅은
서버를 실행하고 나서 아마 기다리는 코드일 겁니다. 왜냐면 서버 띄고 나서 뭔가 막 DB 작업, 선 작업 하는 것들이 있어서 기다리는 코드를 집어넣은 거예요. 다 띄우고 나서 이제 호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코드가 들어갔고요. 결국 이런 환경 구성하는 게 조금 이제 좀 공수가 들긴 하지만 이런 것들 한번 딱 만들어 놓게 되면 계속 이제 통합 테스트 케이스들을 추가를 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좋은 한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 쓸 수 있는 거죠. 통합 테스트는 재밌는 게 예를 들어 보시면 이런 식으로 뒤에 IT가 붙습니다. 테스트가 아니라 이건 이제 인티그레이션 테스트의 약자인데 이게 이제 관례예요. 메이븐 그 빌드를 할 때 이 클래스명 뒤에 IT가 붙어 있으면 통합 테스트라고 판단을 합니다. 물론 어노테이션으로 그 테스트가 있어요. 이렇게 테스트 케이스를 그냥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랬구나. 그러니까 이게 IT라고 돼 있으면 뒤에 이제 IT라고 붙어 있으면 메이븐 빌드에서는 통합 테스트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단위 테스트 할 때는 얘를 수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메이븐 빌드의 그 페이지 골들이 여러 가지 이제 페이지 단계가 있는데 거기에 그냥 테스트가 있어요. 이 테스트 단계에서는 단위 테스트만 테스트를 하고 있고 수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티그레이션 테스트 페이지에서는 이렇게 IT가 붙은 애들만 테스트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구별을 하게 돼 있어요. 이 관례이고 네이버에서 이걸 이제 뭐 서피스를 붙인다고 하는데 이거를 다른 걸로 바꿀 수도 있어요. 이제 메이번에 설정해서 이제 바꿀 수 있고요. 지금 이게 기본으로 디폴트로 이제 IT로 돼 있으면 디폴트로 얘는 인티그레이션 테스트라고 판단할 수 하는 거죠. 메이번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관례를 썼고요. 보시면 뭐 이런 베이스나 뭐 클라이언트나 목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통합 테스트를 위한 어떤 도구들입니다. 유틸리티들 또는 목객체들 뭐 이런 것들인데 그 통합 테스트의 특성상 비즈니스를 수행하기 때문에 이 DCP의 비즈니스는 서버고 이 서버에 어떤 호출을 이루어지고 응답을 하는 리퀘스트를 하고 응답을 하는 그런 것들이 비즈니스의 어떤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통합 테스트는 이런 식으로 프로토콜만 검사를 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서버를 띄우고 이 서버 하는 것은 어떤 요청이 들어오면 그거 해당하는 리스폰스를 내려주는 것이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통합 테스트는 그런 프로토콜들만 쫙 검사를 하는 것들만 모여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베이스는 이제 뭐 통합 테스트를 뭐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클라이언트는 이제 DCP를 띄우잖아요. 서버를 띄우고 이 서버하고 통신을 하기 위해서 가짜 클라이언트를 만드는 겁니다. 클라이언트를 만들었고요. 왜냐면 이 서버가 통신하는데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통신하는 게 아니라 유틸리티 하는 거죠. 클라이언트를 띄워서 걔를 서버가 통신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를 띄워서 이걸 가지고 뭔가 검증하려고 이런 식으로 클라이언트를 만들고요. 그리고 뭐 만약 반대로 이 DCP가 서버가 아니라 클라이언트다 그런 프로그램이다 라고 한다고 하면 서버를 뭔가 가짜 서버를 만들어서 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 통합 테스트를 해야 되겠죠. 클라이언트 만들고 이 목은 이제 이 비즈니스에 쓰는 이제 목인데 뭐 크게 많이 안 쓰고요. 데이터죠, 데이터. 왔다 갔다 하는 데이터를 목으로 만들었습니다. 가짜. 중요한 건 이제 이 프로토콜 패키지 안에 있는 통합 테스트입니다. 여기에 이제 다 IT가 이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이븐으로 이제 테스트를 하게 되면 메이븐으로 통합 테스트를 이제 돌리게 되면 빌드를 하게 되면 스타팅 DCP를 하고요. 보시면 지금 그 환경이 OS가 윈도우면 얘로 실행하고 그쵸 런타임에서 수행하는 거 그다음에 뭐 그게 아니면 리눅스 기반인 걸 판단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면 start.sh를 실행한다. 볼까요? 이 시제 어디지? 그죠? 테스트의 리소스에 있어요. 테스트에서만 사용하는 어떤 그런 코드이기 때문에 여기에 두고 있습니다. 네, 이거 한번 볼까요? sh 여기서 안 뜨네요. 엑스코드에서 뜨네. 보시면, 예, 보시면 자바 대시 자르 파일 실행하는 거죠. 빈즈 코 인티그레이션 테스트에 NPS에 얘를 띄운다. 그 다음에 타겟에 OMDCP 자료를 띄운다. 이렇게 되고요. 결국 이거 왜 띄우지? 뭐 이거예요. DCP를 쓰는데 뭔가 NPS도 필요한 거야. 이렇게 복잡한 거야. DCP만 갖고는 이 통합 테스트를 다 수행하지 못하니까 이제 NPS를 얘도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얘가 한번 뭔가 그 빌드가 되고 나서 자료 파일이 있어야 되고 여기다 이렇게 넣는 거 보니까 아마 자동으로 이제 집어넣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이 타겟에 있는 자료 파일을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옵션 주고 띄우게 되네요. 이런 식으로 띄우게 됩니다. 띄우고 스타트 됐다고 했네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마 이제 스토핑이 아니라 웨이팅 DCP를 할 텐데 이거는 말 그대로 뭐 기다리는 거예요. 뭐 서버가 동작되는지 진짜 떴는지 안 떴는지 기다리는 코드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다리고 나서 뭐 한번 쭉 읽어보고 잘 읽히면 이렇게 하는 거죠.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한번 소켓을 연결을 해보네요. 이런 식으로. 연결 잘 되면 OK고 아니면 1초 있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계속 웨이팅 하는 거죠. 연결 될 때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DCP 프로세스가 뜨게 되면 이제 여기에 있는 이제 IT 테스트 케이스들이 쫙 수행이 됩니다. 하나 볼까요? 프로토콜 IT. 이게 뭐야? 앱스트랙트 되네. 결국 프로토콜 IT 뭐 그냥 뭐 유틸리티 같은 것들을 집어넣어 들어가 있겠네요. 공통으로 어떤 뭔가 하는 것들. 이거 봅시다. 자, 이 클래스를 한번 봅시다. 보시면 프로토콜 send, fail, if, invalid JSON format it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유효하지 않은 JSON 포맷일 때 send, fail을 보내는 프로토콜, send, fail이냐 뭐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결국 이 서버 DCP는 유효하지 않은 JSON 포맷으로 뭔가 요청을 할 때 fail이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런 테스트 여기 있네요. 얘가 뭐 이제 실행이 될 텐데 보면 클라이언트 help.send 이렇게 하네요. 그리고 get protocol test case info에 점점점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걸 뭐 어떻게 하는지? 이건 이제 클라이언트 헬퍼로 한번 가봅시다. 클라이언트의 헬퍼. 결국 가짜 클라이언트를 만들어서 이제 뭐 하는 건데 한번 따라가 볼게요. 샌드를 하는데 여기에 get protocol test case 라고 네임하고 점점점 하네. 뭐 파라미터 뭐야? 텔레그램 넘버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바디 데이터라고 집어넣네요. 그러면 get protocol test case info 프로토콜 테스트 케이스 여기다가 집어넣네. 이런 식으로 테스트 슈트에다가 이런 중요한 게 없고 그리고 get protocol 테스트 케이스 인포는 프로토콜 테스트 케이스고 거기에 프로토콜 테스트 인포는 이 생성자에 들어가고 프로토콜 테스트 케이스 인포는 이런 거네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야? 여기서
여기 들어가는 프로토콜 셀렉트 생성 전에 얘를 호출하는 놈은 여기 있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실행이 될 텐데, 테스트 케이스를 얘를 쫙 돌면서 다 집어넣네요. 결국 모든 프로토콜은 뭐 이걸로 판단하는 거네. 인용으로 되는 거구나. 그래서 모든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프로토콜 샌더 펠 얘를 이 인테그레이션 테스트를 만들어서 여기다 테스트 케이스로 스토에다가 집어넣고 그걸 실행이 된 거네요. 결국.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인원 값들만큼 이 프로토콜에 이거를 생성을 해서 집어넣은 거네요. 결국 이 값들만큼 개수만큼 쫙 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름 집어넣고 이름은 뭐냐? 인원이잖아. 인원이니까 결국 이거 얘의 이런 값들이 지금 들어가는 거죠. 텔레그램 넘버로 네임이니까 거기에 이제 값들이 들어가고 바디에는 점점점이에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클라이언트 헬퍼 샌드는 클라이언트 헬퍼는 이제 가짜 클라이언트라고 했죠. 보니까 클라이언트를 만들어서 로컬 호스트에 호스트 어드레스를 가져오고 주소 어드레스와 포트를 집어넣네요. DCP 런처 디폴트 포트. 결국 로컬에 이제 아까 여기에 인티그레이션 테스트 시작하기 전에 스타팅 DCP를 한 거잖아요. 그때 이제 로컬에 떴다라는 얘기인 거고 그 로컬 주소의 주소값과 포트 DCP 런처 데이트 디폴트 포트를 집어넣고 클라이언트를 만든 겁니다. 이 클라이언트 안에서는 뭐 이제 그런 뭐 이렇게 봤죠. 그러네. 클라이언트 스트랩 넷디를 이용해서 만들었네요. 넷디 프로젝트니까. 이런 식으로 가짜 클라이언트 이렇게 만들었네요. 결국 거기다가 이제 커넥트하고 샌드를 하는 거예요. 바디 데이터, 텔레그램 넘버 넣고. 이제 얘는 당연히 그 우리가 그 서버 연동 구역대로 보내게 구현을 했겠죠. 이것도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야 될까? 테스트 케이스는 어쨌든. 그러고 나서 받은 거를 리턴 해줘요. 제이슨 오브젝트, 그 디스커넥트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럼 결국 이 프로토콜 테스트 케이스 인포 얘네들 이거대로 쭉 후차게 그냥 더미 000, 000, 뭐 어스 000이 이런 얘네들을 호출을 쫙 돌면서 쭉 할 거고 이제 바디 데이터가 이렇게 집어넣었으니까 페일이 떨어졌냐 안 떨어졌냐 봐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얘가 이 값이 얘네들이 보낸 값이 인밸리드한 제이슨 포맷이 아니기 때문에 에러를 토해낸다는 얘기입니다. 이 서버가. 그걸 보면 리시브드의 is contains key라고 표현하는 이게 뭘까요? 보면 리시브가 널이면 false고 리시브 프로토콜 커먼의 리저트 코드 키와 리저트 메시지 키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하는 거나 보네요. 얘는 리저트 코드와 리저트 메시지가 제대로 있는지 이 제이슨 오브젝트에 키밸류, 키 값들이 얘네들 이런 키들이 있는지 검사를 하는 겁니다. 검사를 하는 거고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하면 있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어떤 내가 인밸리드 제이슨 포맷으로 보내도 결국 리저트 코드, 리저트 메시지라는 키는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보면 get 리저트 코드를 하네요. 헬퍼 유틸리티 통해서 리시브 안에서 리저트 코드를 가져와서 그 값 가져와서 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얘 같아야 된다. 그러면 이거 코드. 결국 모든 프로토콜은 제이슨 포맷으로 요청을 하지 않으면 이런 오류가 나와야 된다고 검사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모든 이제 아이템. 그렇게 코드를 짜놓고요. 이런 식으로 포함 테스팅을 한 겁니다. 이건 굉장히
공통적인 어떤 모든 프로토콜에 해당하는 어떤 그 테스트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각각의 이렇게 비즈니스 코드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통합적으로 이렇게 나누는. 결국 인베리드 제이슨 포맷 오류에 대해서 내가 검증하게 된 겁니다. 모든 그 프로토콜 그 요청에 대해서 내가 잘못된 요청을 보내면 모든 그 프로토콜은 이런 식으로 이런 에러가 나와야 된다라고 이제 테스트를 한 거죠. 검증이 돼버린 거예요, 이 코드. 그리고 또 비슷한 맥락의 통합 테스트가 있는데 보시면 파라미터가 미싱 파라미터면 페일이 돼야 된다라고 이제 테스트 케이스가 있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프로토콜 테스트 케이스 인포를 통해서 모든 프로토콜에 대해서 집어넣는 겁니다. 보면 이거 어떻게 보면 이게 아마 그거예요. 이 값이 들어가는 뭐냐면 exist para 어떤 프로토콜은 파라미터가 있는 프로토콜이 있고 꼭 보내야 되는 필수적으로 어떤 프로토콜은 파라미터가 없어도 요청하는 게 있는 거죠. 결국 그러니까 다 있어야 되네. 더미만 파라미터가 없어도 되고 다른 애들은 다 있어야 되네요. 그러니까 이제 다 검사하는 거죠. 결국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파라미터가 있어야 되는 프로토콜만 집어넣네요. 그럼 여기 이 테스트 스튜어에는 더미는 빠진 상태로 들어가겠네요. 빠진 상태로 들어가서 테스트에서 쫙 돌리면 그리고 이렇게 제이슨 포맷은 맞아요. 이렇게 되면 거기 근데 파라미터가 아무도 값이 없죠. 키밸류가 없는 상태에서 요청을 이제 샌드하고 이 클라이언트 헬퍼를 통해서 호출을 하게 되고 그 뒤에 검사를 하는 겁니다. 결국 이 클라이언트 헬퍼를 통해서 현재 로컬에 띄워진 DCP한테 그 실제 통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통신을 하고 그대로 결과값을 받아서 그걸 검증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키가 있는지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리절트 코드 미싱 파라미터 이거하고 같은지 검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파라미터가 있어야 되는 프로토콜인데 파라미터가 없으면 저 에러가 나와야지 정상이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프로토콜에 대해서 파라미터가 필요한 모든 프로토콜에 대해서 이렇게 검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제이슨 포맷과 포맷 에러하고 파라미터가 없는 에러를 동시에 다 검증하는 거죠. 이 두 개의 클래스를 가지고. 이런 것들이 통합 테스트입니다. 이제 각각의 프로토콜 한번 검사를 해볼게요. 테스트 한번. 그렇죠. 프로토콜 어스 0001 IT라고 되는데요. 여기서는 뭘 검사하는지 한번 봅시다. 간단하게 석세스로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이제 이게 뭐 붙일 수는 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이유는 이 어스 0001이라는 프로토콜 요청을 위해서 리스폰스 되는 어떤 거는 비즈니스가 정해져 있잖아요. 물론 뭐 분기될 수도 있는데 그런 성공된 사례를 내가 검사를 하는 겁니다. 결국 이걸 내가 요청한 거 보면 어스 0001로 텔레그램 넘버로 요청하고 바디 데이터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요청했을 때 리시 받은 데이터가 어떤 거라고 검사를 하는 거죠. 보면 뭐 이런 식으로 넣었을 때 그냥 석세스인지 아닌지는 검사를 하네요. 근데 그 값들이 뭐 노엠 아이디 키밸류로 되어 있네. 뭐 아이디 이게 뭐냐? 크레이트 목 유저 서포트 데이터라고 되어 있네. 선 작업을 하네요. 여기서 여기서도 뭐 샌드 막 다 보내네. 그리고 뭔가 이게 뭐냐면 뭐 사용자 생성하는 건데 사용자 생성을 딱 하고 나서 어스 0001을 때렸을 때 그 생성한 그 값들 가지고 때렸을 때 성공이 돼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검증을 하는 거고요. 얘가 또 중요하겠죠. 얘도 아마 테스트 케이스예요. 테스트 케이스는 아니에요. 할 때마다 뭐 하니까 뭐. 여기서 뭔가 오류가 발생했다. 여기서 검증하죠. 어서트에서 이렇게 검증을 하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실패됐다면 얘 자체도 실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하나의 뭐 테스트 케이스에 포함되고 계속 이걸 엄청 많이 쓰는 코드일 거예요. 네, 엄청 많이 쓰죠. 이렇게 각 모든 인티그레이션 테스트마다 얘는 이제 뭔가 성공하게 될 거고 이제
그 사용자 생성이라는 어떤 그런 비즈니스가 수행이 되고 나서 어스 000의 비즈니스 수행했을 때 성공이냐 아니냐, 성공이 돼야 된다. 성공이 안 되면 뭐 안 된다라고 이제 그 비즈니스를 수행을 한 걸 검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보면 또 뭐가 있냐? 인밸리드 토큰일 경우 페일이냐, 뭐 이런 식으로 검증합니다. 그리고 뭔가 파라미터로 들어가는 토큰이 유효하지 않으면 실패해야 된다라고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샌드 할 때, 어스 001 샌드 할 때 노엠 아이디어 뭐 SMS 토큰을 2개 집어넣는데, 그죠? 이렇게 파라미터 만드는 건데, 이 메이크 바디가 제이슨 바디를 이 값들이 뭔가 유효하지 않으면 실패로 떨어져야지 정상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뭔가 크레이트 뭐 유저 제대로 뭔가 만들고 나서 그 값을 가지고 아이디 뭐 SMS 토큰을 집어넣잖아요. 값을 이럴 때는 성공해야 되고, 뭔가 이상한 알 수 없는 뭔가 잘못된 유효하지 않은 그런 값들을 집어넣었을 때, 이건 랜덤 스트링 만드는 거니까 유효하지 않은 그 값들을 집어넣었을 때는 실패해야 된다는 거죠. 어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값을 집어넣으면 키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 리졸트 코드가 얘면 이 실패에 대한 테스트 케이스는 성공이다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통합 테스트를 만드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러니까 통합 테스트를 하기 위한 환경을 좀 구성하는 게 좀 공수가 들긴 하지만, 그거를 한번 만들어 놓고 계속 비즈니스가 추가될 때마다 이런 식으로 추가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더 세분화 시킬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퍼블릭 보이드 했죠. 똑같이 이렇게 호출하는데 하나만 정상인 거야. 노엠 아이디하고 SMS 토큰 2개를 호출하는데 하나만 정상이 되는 거예요. 이걸 보세요. 유저 서포트 데이터라고 했는데, 뭐 쟤를 뭐 이렇게 만들면 성공이니까 여기서 이 SMS 토큰만 랜덤 스트링으로 바꾸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도 실패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얘가 우리가 나는 거는 C로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얘도 석세스가 아니라 실패가 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이러면 더 막 세분화돼서 검증하게 되는 거겠죠? 당연히. 또 반대로 노엠 아이디가 랜덤일 경우 토큰을 정상이고 그때도 실패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면 노엠 아이디를 이렇게 해주면 세 가지 경우의 수를 다 검증합니다. 이때는 이제 2개가 문제가 이제 유효하지 않은 어떤 값일 때 실패라고 했는데, 이때는 하나만 뭔가 유효하지 않아도 이제 실패라고 이제 검증을 한 번 더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알게 되면 이거예요. 어쨌든 둘 중에 하나라도 뭔가 유효하지 않으면 실패라고 떨어져야 된다고 나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검증하기 위해서 이렇게만 만들었는데, 둘 중에 하나라고 하니까 우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둘 다가 아니라 둘 중에 하나라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검사를 하게 되는 거죠. OM 아이디는 정상이고 SMS 토큰은 비정상인데 실패가 떨어지지 안 떨어지는 게 검사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그 반대도 실패가 떨어지는 게 안 떨어지는 게 검사하는 거고, 성공은 둘 다 이제 값을 제대로 넣었을 때 성공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통합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참 쉽죠? 통합 테스트라는 게 결국 실제 그 비즈니스를 정확히 검증하는 겁니다. 그 비즈니스는 분명히 또 어떤 수행으로 나눠질 거란 말이에요. 얘가 하는 일이 동작하는 일, 이 프로세스가 동작하는 게 있을 텐데, 그 동작하는 걸 하나하나 검증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TDD를 이런 식으로 개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토콜 하나를 생성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통합 테스트를 만들고 또 돌려보고 실패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보고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이걸 추가를 했잖아요. 이 두 개를 이렇게 나중에 내가 추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만 이제 커버를 했는데 이것까지 커버를 하면 더 정확한 신뢰성 있는 코드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했는데 만약 실패가 떨어졌어요. 그럼 내부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비즈니스가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유효하더라도 뭐 어스가 된다라고 어떤 그런 비즈니스라고 한다면 이건 잘못된 테스트 케이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둘 다 인밸리드 할 경우에만 어스가 실패한다라는 게 만약에 비즈니스다 그러면 얘만 딱 있어야 되고 그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라도 인밸리드 하면 어스는 실패한다라고 라는 어떤 비즈니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 더 정확한 테스트 케이스가 추가될 거죠.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에 맞게 인티그레이션 테스트 케이스들을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그 DCP도 이런 식으로 커버해서 끝내놓고요. 이게 그 전체 테스트 케이스 수가 몇 개였더라? 그게 아니에요. 일단 굉장히 많아요. 몇백, 300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처음부터 이제 이 TDD로 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었는데, 이 TDD를 함으로써 이 테스트 케이스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제 코드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생기는 게 있더라고요. 검증을 했기 때문에. 물론 말도 안 되게 검증을 하고 그런 아무 의미 없는 테스트 케이스들을 계속 추가하면 당연히 말이 안 되겠죠. 그걸 가지고 자신감이 있어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테스트 케이스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 그 효과를 어디서 봤냐면, 이 DCP를 이제 만들고, 물론 이제 클라이언트 쪽에 분명히 같이 개발했기 때문에 그 클라이언트를 개발하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뭐가 호출하는데 잘 안 된다라고 말한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DCP가 뭔가 비즈니스가 오류가 나거나 그런 문제 때문에 뭐 코드를 수정한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이 테스트 케이스 때문에. 이미 내가 검증을 다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얘기도 없었고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고 해도 금방 찾아냈었고 이 테스트 케이스로 내가 비즈니스를 만드는 사람이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어떤 그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그거를 또 테스트 케이스로 또 만들어서 또 그걸 방지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에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할 수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다 보니까 어떤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은 다 이미 검증이 된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서버 쪽에 문제가 발생이 거의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하고 서버하고 뭔가 통신을 하는 것으로서 뭔가 문제가 발생해요. 겨우 다 대부분 클라이언트 쪽에서 뭔가 문제를 뭐 파라미터 잘못 넣거나 아니면 뭐 값을 제대로 넣지 않았거나 아니면 뭐 선작업을 제대로 못했거나 그런 오류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었고요. 방어를 하는 거죠. 제 코드에 대해서 우리 개발자가 만든 이 코드에 대해서 방어를 할 수 있다는 거, 자신감이 생길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게 개발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뭐 다른 환경에서 뭐 많이 힘들었었지만 이 TDD를 처음으로 이제 물론 정통 켄트백이 주창한 정통 TDD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제 어떤 이런 테스트 케이스 커버리지를 엄청나게 높여서 내가 만든 코드에 대해 어떤 자체적인 셀프 테스트라고 하죠. 자체적인 검증을 할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정말 재밌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감이 생기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제가 이제 뭐 미리 다 알 수 있는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는 거죠. 테스트를 함으로써. 켄트백이 그런 얘기를 했죠. 뭐 TDD를 만든 뭐 이유 중에 하나가 뭐 개발자들이 코딩 하면서 잠을 못 자고 어떤 에러가 막 발생하지 막
두려워서 뭐 그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이 TDD를 통해서 개발자들이 행복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자신감을 가지고 컴피던스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그런 어떤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 제가 하면서 그런 걸 경험을 했어요. 일단 자신감이 생기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어떤 개발에서 누군가 당당하게 뭔가 이거 이상한데요? 그러면 바로바로 캐치해서 알려줄 수 있고 뭐가 문제라고 내가 판단할 수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행복하게 개발했던 것 같아요. 그 개발만 딱 봤을 때 그 개발 환경은 뭐 되게 힘들었지만 어쨌든 개발하는 것들은 굉장히 재밌고 행복하고 자신감 넘치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TDD가 뭐 물론 뭐 그런 트렌드상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TDD는 죽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지만 테스트 케이스 그러니까 TDD 정통 물론 TDD는 죽었다는 어떤 그런 화두가 그 개발 프로세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테스트 케이스가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테스트 케이스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거에서 실패되는 코드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걸 성공으로 만드는 거에 때문에 뭐 디자인이 뭐 방해가 훼손되고 뭐 그런 얘기들 하는 거기 때문에 테스트 케이스 자체가 문제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TDD가 아니더라도 테스트 케이스를 계속 자주 만들고 그 검증을 하는 거, 셀프 테스트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 중에는. 그렇기 때문에 셀프 테스트가 가장 그 관건에서는 TDD가 괜찮은 개발 방법론인 것 같고요. 물론 저도 정통 TDD로 하진 않았지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물론 그 정통 TDD를 해보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너무 힘들다면 제가 했던 방식대로 먼저 뭐 수행하는 코드를 만들고 그걸 이제 테스트로 커버를 하는 어떤 그런 방법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켄트백이 얘기했던 그런 컨피던스, 해피니스 이런 것들은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보장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발했다는 걸 보여드렸고요. 네, 오늘은 뭐, 네티하고 상관없이 저번 주에 네티하고 이제 TDD 개발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요. 정통 TDD는 아니었지만 조금 변형된 TDD였지만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거를 코드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작은 어떤 프로젝트라도 이런 식으로 개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셀프 테스트라는 게 가장 정말 좋은 그 어떤 검증할 수 있는 어떤 내가 먼저 검증을 함으로써 코드의 신뢰성이 높아지는 어떤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신감 그리고 행복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한번 기회가 되시면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RAC의 코드 리뷰 세미나 두 번째 시간인 TDD 개발 프로세스 코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